안녕하세요. 올해는 유난히 일찍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네요. 모두들 시원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며칠 전부터 극심해진 더위 탓에 건물 안에서는 에어컨과 선풍기에 의지하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듯 흐물흐물한 모양새로 있는 중입니다. 가끔 여름에는 길거리나 마당에 마구 물을 뿌리는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그때의 어른들이 왜 애꿎은 땅에 인정사정 없이 물을 뿌렸던지 100번 이해가 됩니다. 매일 밤낮으로 뜨거운 아스팔트 주차장과 회사 건물 옥상에 물을 뿌리며 열을 식히고 있는 저는 도심의 한변두리 마을에서 어울리지 않게 건물을 짓고 사업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학교 근처에 있는 빌라에 살았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작은 빌라였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지만 웃을 일이 많았던 집이었기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들으면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할머니와 더 친했어요. 그건 아마도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저를 돌봐주신 책임이 있는 할머니와의 즐거운 시간 때문이었을 거예요. 챙겨주시고 놀아주시던 분이 할머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맞벌이로 일하시고 계셨기에 학교를 다녔던 저를 기다리고 챙겨주시던 분은 항상 할머니셨어요. 그런 할머니를 저는 무척 좋아했었고 할머니도 늘 그런 제 모습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예쁘게 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시기도 하지만 함께 놀 때 늘 즐거웠던 소중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1초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학교를 끝내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친구나 학교보다는 가족이 더 좋았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쑥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래들보다 다소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나쁜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제 옆에서 일어나더라도 쉽게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 믿기 어려운 제 다른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사명의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행복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냈던 우리 집 담장 안으로 처음 다른 사람이 발을 디뎠던 그날입니다.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이 놀러왔던 날은 작은 집에서였습니다. 그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12살이었고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주말 처음으로 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는 소식에 토요일 근무를 바꾼 후 마트에서 큰 마음을 내어 삼색 아이스크림을 샀던 어머니가 했던 얘기였습니다. 하나의 그릇에 3가지 색깔의 아이스크림을 정성스럽게 담아주신 어머니는 오랜만에 먹는 아이스크림으로 신이 났지만 친구들은 쭈뼛거리며 잘 먹겠다고 하며 인사를 했지만 제게는 이런 싸구려는 안 먹는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제 아이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는 그 애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방문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울음소리에 뒤늦게 방망이로 뒤통수를 호려 맞은 듯한 기분을 느꼈죠. 뭐가 그리 속상하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관에서 1등 한다던 내가 글쎄 아이스크림은 손도 안 대고 우리 수정이를 흘겨보면서 자기는 이런 싸구려 안 먹는다며 핀잔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수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맛있게 그걸 먹어. 그걸 보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자꾸 생각나. 그의 표정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의 표정이라면 어머니께서 울면서 하시던 말씀에 저는요.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려고 했지만 그 장면이 잘 떠오르지 않아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냅다 그 녀석의 머리를 앞으로 달려가 인정사정 없이 그 친구의 머리를 쥐어뜯어 버렸어요. 제 안에 숨어있던 왈가닥 본능이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 밖에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반 아이들이 몰려들어 교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제 손에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던 그 아이의 비명이 귀를 찢어지도록 교실을 울렸고 함께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들이 우리 옆까지 3,355명이 모여들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핥히며 꽉 붙들고 느지러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번개 같은 충격을 안겨준 것은 친구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야, 최수정 진짜 잘해. 더해, 더. 저건 맞아도 싸보해주지 말아버려. 혼났어야 해. 친구들의 응원이 아닌 비판으로 손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를 진짜 혼내러 온 선생님의 손에 끌려 곧장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지연이 머리를 뜯은 거야? 수정이 너처럼 착하고 얌전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선생님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신경 쓰며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앞에 두고 싸구려라고 말해서 어머니가 밤새 울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속이상이 그랬다고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지연이는 억울함에 산발이 된 채 울고 있고 저는 입을 꼭 다듬은 채 울고 있으니 선생님도 꽤나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를 가는 저를 따라 어머니께서 함께 집을 나섰고 지연이와 지연이 어머니, 저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까지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머리카락을 뜯어놓았으니 우리 엄양리까지 끌려가 저와 함께 혼나겠구나 싶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상담실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오냐오냐 키와 애가 말 버릇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저가 따끔하게 혼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백지연도 빨리 사과를 해야겠죠.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 애의 머리카락을 다 뜯어놓았느냐고 화를 내실 줄 알았던 지연이의 어머니께서 뜻밖에도 저희 어머니께 사과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어제 저녁 학교에서 전화를 받은 어머니께서 따로 지연이네 어머니와 먼저 통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과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분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지연이에게 죄내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대답하기 싫었지만 옆에서 제 손을 잡으며 수정이 너도 사과 받아줘야지 하는 어머니의 말에 마지못해 괜찮다는 말을 건넸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풀리지 못한 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닌 척 고개를 돌려야 했어요. 괜찮다는 제 말 뒤로 어머니가 사과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연이 어머니, 그리고 저도 죄송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손찌검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제 교육이 부족했어요. 저도 이번 일을 기회 삼아 확실히 교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연아, 정말 괜찮아? 아프지 않아? 마지못해 괜찮다고 말했던 저와는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색함이 없이 들려왔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고 어머니께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지연이의 머리카락을 잡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지연이의 어머니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됐겠죠. 지연이에게 잘못한 것은 나인데 어머니는 지연이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과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에게 대한 죄책감과 뒤늦게 밀려오는 후회의 발끝만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고개 숙이게 했다는 것이 자신이었고 그걸로 스스로를 너무 한심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면담이 끝나고 어머니가 곧바로 출근을 하실 텐데 학교 정문까지 마중 나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해석하자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저 화가 나실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에 거의 다다랐으면서도 용기를 내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때문에 잘못했어요. 어떻게 대답하실지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시겠지요? 아니면 아버지가 그날 밤 말씀하시던 대로 울음을 함유한 목소리로 혼내시려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른 침을 꿀꺽 넘겼죠. 당시 나 자신을 내 단두대 위에 올려서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어머니의 말은 의외였어요. 우리 딸, 엄마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해당 내용을 한국어 문법에 맞게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화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문에 거의 다다랐는데도 용기를 내어 잘못을 빌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것으로 생각하셨나요?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시겠죠? 아니면 아버지께서 그날 밤 말씀하신 대로 울음을 함유한 목소리로 혼내시려나요? 시간은 짧았지만 말은 침이 삼켰습니다. 그때 자신을 단순한 판단 위에 올려놓고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신 어머니의 말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엄마야. 지연이가 그런 말을 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딸 혼자 다 듣고 엄마 걱정에 마음이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엄마. 걱정하느라 미안할 것은 전혀 없어. 엄마의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딸이 그래도 다시는 폭력 같은 건 쓰지 않을 거라는 것도 엄마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하나도 화 안 났어. 우리 딸이 엄마 생각을 해줬다는 게 엄마는 고마워. 그래도 다시는 친구를 때리지 않기로 약속. 친구를 왜 때리느냐고, 왜 학교에서 싸움을 하느냐고. 혼인할 줄 알았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께서는 어머니를 생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믿는다. 콕콕 바늘이 되어 심장에 찔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한 후에야 다시 돌아가는 도중 뒤늦게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늦게 나온 저를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비웃기 시작했지만 어쩐지 지연이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인생 12년 만에 처음으로 어색한 친구가 생긴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그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평소처럼 저를 반겨주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네 불주먹이 어제 대단한 일을 했다던데. 수정아, 너는 알고 있니? 저는 할머니가 저를 놀린다는 얘기에 민망해하고 창피해서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깨어보니 이미 어두운 밤이 되어 있더군요. 퍽 하고 놀라는 숨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때 살던 우리 집은 방이 두 칸이었기 때문에 원래 할머니는 혼자 방을 쓰시고 저는 부모님과 같은 방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으로 인해 결국 할머니와 함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문을 잠그면 할머니에게는 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후다닥 이불을 걷어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TV를 켜놓고 나란히 앉아 과일을 드시던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설레벌 뛰는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아버지께서 TV 전원을 끄시고는 수정아, 내가 기다리느라 목이 말라 한 줄 알았다. 배도 고프겠구나. 그렇게 자면 밤에 어떻게 잘 거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주하며 부엌에 불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부엌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어머니와 할머니께서도 거실에서 일어나 식탁에 앉으셨어요. 식탁 위에는 노인 두 분을 위한 밥 두 그릇과 따뜻한 쑥국 두 그릇이 차려져 있었는데 이에 어리둥절해하며 아버지를 쳐다봤을 때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식사할 때 함께 먹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일어나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눈물까지 흘리느냐며 할머니께서 장난스러운 말투로 나를 달래셨어요. 그렇게 꿀맛 같은 식사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시계바늘은 어느덧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연스레 다시 뜨끈한 이불 속에 몸을 누웠어요. 할머니께서도 뒤이어 방으로 들어오셨고 탁 하고 불이 꺼지는 소리에 할머니를 바라보니 어느덧 제가 누운 자리 옆에 양반자리를 하고 앉으셔서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를 불주먹이라고 놀려서 화났어. 할머니께서는 정말 제가 단단히 삐져서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셨는지 미안함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를 하고서 나에게 모르시나요? 자리로는 대답 대신 예전 이야기 열정적으로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피식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광등을 끄고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할머니의 형상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끈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그때쯤에는 눈이 어둠에 적응한 것 같았어요. 나의 눈이 어둠 가운데서 애써 할머니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할머니의 실루엣을 내가 참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 이미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죠. 분명한데도 제 생각을 들어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날 친구들의 초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그것을 알게 된 순간 제 기분까지도 말이에요. 제가 잠이 오지 않는 어린아이 앞에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위해 찾아온 이야기꾼이 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께 설명을 했습니다. 조곤조곤 천천히 그때를 떠올리며 늘어놓는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할머니께서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잘했다. 내 강아지라고 말하신 것을 좋아하세요. 제 친구가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수정아. 폭력은 나쁜 일이야. 수정아, 너는 엄마와 아빠를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를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 학교에 불러가게 만들어서도 안 돼, 알겠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수정이는 그 친구에게 틀린 행동이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 수정이야, 내게 엄마와 아빠가 소중하듯이 그 친구의 부모님에게도 그 친구가 소중할 거야. 가족이 상처를 받으면 누구나 마음이 아파.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스르르 다시 잠에 빠져도 할머니의 말씀은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았어. 내가 지연이의 얼굴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걸 본 지연이의 가족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먼저 말로 했어도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할머니께서는 오래전부터 제게 소중한 것을 다루는 방법과 그 소중한 것을 오래도록 진실되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에는 떠돌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함부로 안기려는 대신 따뜻한 먹을거리를 주고 길가에 핀 꽃을 꺾어들어 예쁘다 하며 가져오려 하지 않고 더 오래 핀 채 그대로 두는 것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은 것은 다름없이 우리 집 작은 신발장 속의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보랏빛 지도는 어두운 밤색 가죽 코드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구두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마치 할머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그 구두는 우리 할머니의 곱이 높지도 않아 발이 편하다는 말을 들 입에 달고 사시면서 또 정작 할머니께서는 그 구두를 한 번도 신고 나가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를 닮아 어딘가 다정하고 편안해 보였던 그 구두는 할머니께서 세상 최고로 소중히 아끼셨던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생신 선물로 사드린 코트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한 번도 할아버지를 보고 느낀 적이 없었지만 그 구두와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한 번 더 뵌 적 없는 할아버지가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그런 할머니와 구두가 너무 궁금했던 어린 시절에 저는 거실에 앉아 계신 할머니 앞에 일부러 발에도 맞지 않는 그 구두를 억지로 신고 걸어가면서 할머니는 왜 이것을 제일 좋아하는 구두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신고 외출을 안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신발을 좋아하는 건 맞다면, 그렇다면 왜 항상 집안에 두시는지, 구두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 구두를 신고 학교에 갈래요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 눈에는 예쁘지도 않고 못생겨 보이기만 하던 그런 구두였어요. 굽도 낮고 앞코도 동그랗고 무엇보다 차분하고 오묘했던 가죽 색상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에는 좋아하는 신발로서 결과인 실험 같았습니다. 신고 나가지 않는 할머니가 답답했다는 것 같아요. 할머니를 좋아해서 할머니와 가는 어디든 다 좋아했던 저였기에 할머니께서도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구두를 신고 어디를 가시면 저처럼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질문에 할머니께서는 늘 한결같은 대답을 하시곤 하셨어요. 수정아, 내 강아지, 할머니 신발 예쁘지? 아주 참하고 곱지. 신발이 참 좋은 신발이야. 참말 좋은 신발이야. 너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너희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신으라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소중한 보물이야. 수정아, 할머니가 늘 말했지. 좋은 신발을 신으면 좋은 곳에 간다고. 너희 할아버지 떠나던 날 나보고 좋은 신발 신고 헐헐 좋은 곳에 가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알아들을 듯 말처럼 하시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곳에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신고 제와 함께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같은 곳에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좋아하는 곳이 없으신 것 같았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커오면서 항상 궁금했어요. 할머니가 왜 그런 신발을 신지 않으셨는지, 할아버지께서는 어떤 의미로 할머 쪽에 구두를 선물하시고 떠나셨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신지 않은 신발을 매일 닦아 광나도록 하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신발상에 위치시키시는 것. 고이 모셔두기만 하시던 할머니, 그렇게 할머니께서는 어린 잭이 가장 소중인 것을 오래 사랑하는 법을 늘 가르쳐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시간이 흘러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은 구두 속에 담긴 할아버지의 마음을 처음 눈 감으셨을 때 혼자 남아 살아가야 할머니를 위한 새 신발을 신고 그냥 멀리 떠나가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차마 그 신발을 신지는 못하셨지만 마지막 선물인데 곧 내 것이 되어야 할 거라며 딱 예쁘다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할머니는 소중한 무언가를 오래 사랑하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으로 스르르 잠이 드는 가운데 다음 날 학교에 가다가 시끌벅적한 교실에서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는 지연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고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이는 눈이 휘둥그려 나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런 지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악수를 건넸습니다. 소문을 듣고 옹성거리며 지연이를 멀리하려던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 때려서 미안해. 머리카락 많이 뽑혔어. 그랬더니 지연이가 걸상을 세게 차며 일어나 저를 감싸았습니다. 다소 과한 지연이의 반응에 다시 반대하며 아이들이 와글거렸습니다. 여러 개의 눈동자가 저희를 응시하며 나의 얼굴이 살짝 빨개지는 찰나. 지연이가 말했어요. 나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미안해. 나가 나빴어. 사실 나 그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봤거든. 처음 먹어보는 거여서 신기해서 그랬어. 그냥 안 먹어본 척해서 날까봐 무서웠어. 진짜 미안해. 그러한 말로 지연이와 나는 화해를 이루었고 함께 우리 집에 놀러온 친구들에게도 설명을 하며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대규모 싸움을 벌이는 대신 더 단단해진 우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지연이와의 인연은 이어졌고 우리는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대형마트 행사처럼 원플러스 상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있었던 우정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머리가 조금 닿아서 난 말실수나 짧은 싸움이 우리 사이를 다시 어떤 인연으로 묶어주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를 대신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만큼이나 지연이는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나에게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에 상주로 지내며 장례식장에서 울기만 할 때 대신하여 할머니를 챙겨주고 또 날 위해 정말 많이 챙겨주는 지연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어느 추운 겨울날, 나의 부모님께서 화재 사고로 나의 할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과 공포는 아직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은 그 순간, 지연이는 나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픔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힘든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그보다 더 사랑했던 며느리를 잃은 할머니의 절망감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49제가 끝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울기만 하던 책에 지연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정신 차려. 내가 이러면 할머니는 내가 할머니 밥도 해드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해드려야지. 너 할머니한테 친구 같은 존재라며, 할머니도 너한테 친구 같은 존재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너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넋 놓고 있을 거야? 최수정. 내 머리카락 다 쥐어뜯던 씩씩하고 강한 여전사 최수정은 어디 갔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할머니. 지켜드려야지. 나보다 100배는 힘센 내가 정말 대단해요. 지연이의 목소리 위로 12살 때 할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그 말이 다시 생각났어요. 지연이의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는 것은 갑자기 힘을 내어 일어선 것이 아니었지만 그때부터는 할머니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다니면서 할머니 몰래 야간에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왜 맨날 늦게 들어와? 라는 할머니의 걱정 어린 말씀에 대해 선배들과 과제 때문에 술을 마시러 가야 해서 그런 이유들로 설명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매일 잠을 나누어 자면서 아침에 공장에서 돌아와서 2시간을 집에서 쉬었습니다. 남자였고 방에 들어가 출근하기 전까지의 시간마다 잠을 자는 시간이 달랐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씩 자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는 날엔 하늘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거기서 편히 자면 좋다고 했지만 저는 잠이 많아서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살짝 깬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2학년 때 휴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였죠. 할머니는 몇 날 동안 제 얼굴을 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지만 고집센 소녀는 항상 자신의 가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시작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는 전갈의 할머니의 구두 때문이었습니다. 대학을 그만두고 구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할 때 할머니는 그 구두를 당장 버릴 테니 학교에 다시 다니라고 반대했어요. 소중한 것을 버리겠다는 말까지 하며 또 다른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했던 할머니의 말씀을 어기고 내 고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건 함께 손을 잡아준 친구 지연 덕분이었습니다. 2명의 대학 생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해내야 했어요.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이제 가슴을 두드리고 있는 젊은 여자 2명이 커다란 시장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안 될 거야 라는 편견을 깨고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 5년이 흘렀어요. 그러나 3달 동안 장사가 잘 되면 1달 동안은 다시 바닥을 치게 되었고 3년 동안 숨을 쉬며 일하다 보니 1년 동안 또다시 바닥을 쳤습니다. 우리는 매일 더 나은 길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6년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지연이와 사이가 좋은 이별을 했어요. 너무 서운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편과의 합의로 일보다는 가정에 더 신경을 쓰기로 결정한 지연이의 뜻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복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사와 집 2곳을 절반씩 지연이에게 내주고도 어떻게 어려움 없이 회사가 잘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또 흘러 30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결혼 얘기를 했더군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것 아니냐고 하며 더 늦기 전에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고 또 어떤 말은 저를 한심하다 생각하는 차가운 비아냥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바쁜 회사 업무가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의도가 담긴 말이건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신이 났습니다. 이제 다들 제가 지금 해야 한다고 하니 다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 그래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해엔 제가 너무 사랑하던 할머니마저 위독해진 시기까지 있었죠. 할머니마저 잃게 될까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하나 둘씩 제게 건네주던 그 말들이 기억나요. 할머니가 눈 감으시기 전까지 그래도 내가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아무나 하고라도 결혼식을 열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급한 마음에 선을 그어야 할 생각까지 하다가 멈추었죠. 하지만 그런 나를 지켜보시던 할머니의 말씀 덕분에 제 내적 갈등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씨가 고요히 꺼졌다. 내가 때렸으니 결혼해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연서가 원치 않는 결혼이라도 해야 한다고? 괜한 서두르지 말고 남들 말에 휩쓸리지 마라.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좋은 사람과 하면 돼. 맞는 타이밍은 내가 알아. 너를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길을 향해 가라. 결혼은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과 해야 하니까. 어깨를 펴고 약속하자. 할머니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어. 마음을 담아 해주신 말씀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었으며 삶의 지혜가 되어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몇 차례의 어려움을 극복하시다가 작년에 79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해주신 고운 구두를 신고
할머니가 가는 길에는 당신과 닮은 아름다운 꽃들로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며 손녀가 몰래 미리 준비해둔 슬픈 영정사진을 안고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을 끊었던 친척 어르신들은 좋지 못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마음으로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세상에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밀려들었고 이후 우리 회사에 일어날 거짓말 같은 사건을 예견했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는 처음에 도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장과 함께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이 마을은 주변에 큰 건물이 없고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식회사와 공장이 들어오자마자 동네 어르신들의 관심이 뜨겁게 켜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을 어르신들에게 신발을 나눠주는 등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어느 날 한 어르신이 회사 앞에 계셨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살아계실 때 우리 할머니와 비슷한 연령의 할머니였는데 무언가 간절히 부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고 회사 경비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세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쏘았어요. 한 분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고 다른 한 분은 반가운 표정을 지셨는데 그 중에서도 더 눈길이 가는 곳은 반가운 표정을 짓는 할머니였습니다. 곤란해하는 경비 직원께 괜찮으니 일 보세요 라고 말씀하고 할머니를 보고 휴게실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께서 뜨거운 가방에서 조심스레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그 종이는 놀랍게도 이력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옥련입니다. 8살이며 이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각과 결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력서에 적힌 글자들을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써내렸던 중에 어릴 적에는 어찌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찾아온 것인가 궁금증을 느꼈습니다. 필연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 것으로 직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인력을 구하고 있지 않았기에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것인가 물었더니 할머니께서는 떨리는 입술을 꾹 누르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회사가 크고 공장도 있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업무든 시키시면 열심히 할 텐데요. 나이는 많지만 팔다리도 무너지지 않았고 몸을 쓰는 일이라도 시키시면 잘할 것 같아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그대로 얘기한 뒤로도 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긴 한데 할머니께서 계신 회사에서 어울리는 일이 떠오르지 않았고 무작정 보내드릴 수도 없어서 긴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께서 몇 분이 지나가도 여전히 긴장해서 떨리는 입술을 윗니로 꽉 누르며 이야기하셨고 대화. 중간중간에는 가을 들판의 핀 코스모스처럼 예쁜 미소를 짓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아들을 병으로 잃고 손주와 며느리와 함께 셋이서 살았는데 늙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밤낮으로 일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웠고 남들보다 뒤처진 환경에서도 엄마 마음을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늦둥이 손주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8살 때 우리 손주를 위해 해준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한미로서 특별히 해준 것이 딱히 없었더라고요. 그러나 대학을 다니기 위한 등록금을 생각하니까 내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손주에게 귀찮게만 해도 되고 재미도 없는 할머니와 함께 항상 웃으며 잘 놀아주는 손주에게 고마웠어요. 꼭 해주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100번을 생각해도 할머니를 채용해 일을 시킬 수는 절대 못해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힘을 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딸처럼 생각해 주신 돌아가신 울 할머니의 생각에 마음이 더 쓰였습니다. 급하게 회사의 다른 중요 일정도 잊어버리고 고민에 빠지게 되고 역시 나간 채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아침을 함께. 회의 중에 신상품 컨셉에 대한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눈이 부시게 떠버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노년층을 겨냥한 편안한 신발을 기획 중이었는데 전 회의 동안 직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우 유명한 고가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하려던 직원들에게 낯선 할머니를 모델로 제안하자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트로트 가수를 모델로 채택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연락 중인 트로트 가수. 그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표이긴 하지만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해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항상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던 저가 반대 입장을 취해 직원들을 설득하는 날이 되었어요. 결국 이미 섭외 중이던 트로트 가수를 20에서 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다른 신상품의 모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방문한 할머니는 원래 트로트 가수로 예정되어 있던 노년층을 겨냥한 발이 편한 신발의 모델로 섭외하기로 조율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어르신과의 합의를 이루어 회사로 나오실 것을 제안하여 전화를 걸고 만날 날짜를 정했을 때였습니다. 마음이 확 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오랜 시간을 혼자 고생한 가슴 아픈 며느리를 위해 무슨 일이든 도와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에 그 마음에 조금이나마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에 제 신발 모델이 되어주실래요? 하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듯해 하신 말씀이 잠시 떠오르지 않는 듯 하셨지만 입을 다시 다들고는 잠시 생각하신 뒤에 겨우 하실 말씀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했어요. 아무래도 저는 잘못 들었던 것 같아서요. 조심스러운 말투와 끝내 긴장을 놓지 못하는 할머니께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제가 회사에서 할 만한 일은 신발 모델링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신상품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청 드릴게요.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제 나이에도 모델을 해도 되는 거냐고 재차 물으시는 할머니께 저는 몇 번이고 환한 웃음 지으며 같은 대답을 해드렸어요. 기쁨을 주어서 저도 기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어르신과의 회의는 아니었지만 담담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진행하던 본격적인 촬영의 날에 신상 신발을 신고 수줍게 미소 짓는 할머니에게서는 제법 모델의 포스가 느껴졌어요. 함께 촬영을 진행한 직원들도 생전 모델일은 처음이라며 떨려하는 할머니께서 너무 긴장하시지 않도록 영상과 사진을 찍는 시간 내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말 감사하게도 대박이었어요.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당신의 곁에 남아줄 소중한 마음을 선물합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던 그 구두는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고이 신발장에 모셔두기만 했던 그 구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내놓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진정한 마음이 담긴 신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깃든 신발이 진정으로 감동을 주었어요. 이런 신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할머니를 모델로 섭외하면서 신발이 모던하게 변경되었고 할머니를 만나 시너지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할머니 모델 광고를 본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할머니나 부모님을 위한 선물로 많이 구매해주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광고를 본 어머니나 동년배 고객들이 자녀들을 위해 그 신발을 구매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원활히 진행되자 가장 먼저 직원들이 기뻐했고 그 다음으로는 할머니께서 감동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기쁘게 해주셨어요. 모델 급여 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드리는데 그 돈을 붙들고 핸드폰 속 손주 사진을 보여 자랑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저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대박났어요. 자주 놀러 오세요. 그리고 매년 새로운 신발 모델을 해주셔야 해서 잊지 말아주세요. 어르신께서 우리 회사의 1등 모델이신 걸 아시죠? 웃으며 걷는 그 대화로 어르신과 나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매체에서 인터뷰가 나올 때는 할머니에게 별도로 연락을 드려 인터뷰를 예약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더 이상 그 어르신을 내 삶에서 삭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어린 시절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매년 신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혹 먹을 것을 들고 찾아오시던 어르신 손에는 대학에 다니며 잘 지내고 있는 손주의 사진이 들려왔어요.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손주 이야기를 나누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면 그 손주의 화려한 순간들이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그리사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는 그리움이 조금 서글퍼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많이 해주시던 시간이 찾아왔고 나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다정한 사람을 만나 이번 11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어쩜 그런 타이밍에 제 마음을 채워줄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제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 주었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먼저 하늘나라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저를 위해 도와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마다 제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텔레파시라도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족이란 참 신비로워요. 곁에 있어도 없어도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따뜻한 존재이니까요. 이제 그런 가족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 아주 설렙니다. 먼저 가정을 꾸린 제 오랜 친구인 지연이가 이제는 제게 인생 선배가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 배워야 할 게 많네요.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인생을 가르칠 수 있는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어색하네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멋진 순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내일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평소에는 바빠서 잊혀지기 쉬운데요. 딱 5분만 생각해봐도 마음 깊이 담겨있던 사랑이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질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사랑해줄까요? 간단한 결론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 사람에겐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어 가을에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일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